1994년 가을, 경남의 한 동네 사우나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43세 평범한 여사장이 영업을 마감하던 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녀가 딸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밤 11시 22분. 엄마 곧 마감하고 갈게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단 15분 뒤, 그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았습니다. 경찰의 수색이 이어졌고 언론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여름, 재개발을 위해 사우나 건물이 철거되던 날, 땅속에서 발견된 부러진 뼈 조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8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그제야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1994년 11월 19일 토요일, 경남시 주택가 골목, 낡은 간판 하나가 저녁 어스름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은하사우나. 이 동네에서 10여 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작은 여탕이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됐지만 물은 깨끗했고 사장은 친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우리 동네 목욕탕이라 불렀습니다. 그날도 은하사우나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퇴근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탈의실에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쌓였고 탕 안에서는 물소리와 함께 아줌마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여사장 서은정은 카운터 앞에 앉아 계산을 보며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43세 그녀는 이 사우나를 운영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물 좋네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씻다 가세요. 짧고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불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처럼 그저 흘러가는 하루의 일부였습니다. 저녁 8시 조금 넘어 남편 이창호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47의 그는 인근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그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늦겠지? 서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11시 넘기 전에만 들어갈게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짧게 그래라고 답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대화는 훗날 경찰 조서에 기록되고 가족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그날의 마지막 일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밤 10시가 넘어가자 손님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탈의실의 불빛도 조금씩 어두워졌고 탕 안의 물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서은정은 카운터에서 그날의 매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을 세고 지폐를 가지런히 모으고 장부에 숫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평범한 마감 풍경이었습니다. 11시 조금 넘어 단골 손님 박기선이 여탕 앞 휴게실 자판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46세 그는 이 동네에서 배관 수리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하사우나의 보일러가 고장나면 가장 먼저 연락하는 단골 기술자였고 사우나 지하 보일러실을 드나들며 서은정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정이 고개를 들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저씨도 일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그 어떤 이상함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박기선은 자판기에서 캔커피 하나를 뽑아 마시며 휴게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10분. 출입 기록과 손님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의 마지막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사우나 안에는 서은정과 박기선, 단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운터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탕 안의 물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1시 22분. 서은정은 집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딸은 그날 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이 통화는 정확히 1분 43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엄마 곧 마감하고 갈게. 간식 먹고 자 있어. 짧고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알았어요. 조심히 들어오세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통화는 서은정이 남긴 마지막 육성으로 기록됩니다. 그 이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시 35분까지 사우나 내부에서 비누를 정리하고
매표소를 정산하는 서은정의 모습이 주변 상인의 창 너머로 목격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길 건너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훗날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 앞에서 뭔가 정리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처럼 마감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1시 37분을 마지막으로 서은정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기록에는 사우나가 위치한 동 일대에서 마지막 전파가 포착된 뒤 더 이상의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은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일요일 첫 손님들을 맞이해야 할 시간, 사우나의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출근했을 때 영업 중 간판은 켜지지 않았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직원은 서은정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남편 이창호와 딸은 그제야 서로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서은정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편은 늦게까지 일하나 보다 생각하고 먼저 잠들었다고 말했고, 딸은 엄마가 늦게 들어오실 때가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서은정의 작은 승용차는 사우나 뒷골목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차 안에는 그녀가 평소 사용하던 선글라스와 영수증 몇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토요일 밤이 서은정의 마지막 영업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18년 뒤 이 사우나 지하에서 발견될 진실이 모든 것을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아침 9시 조금 넘어 경찰과 가족이 함께 사우나 앞에 도착했습니다.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남편 이창호는 주머니를 뒤져 예비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그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딸은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일요일 아침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평범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탈의실에는 전날 손님이 벗어놓은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건이 걸려있는 선반, 비어있는 사물함, 그리고 약간 눅눅한 공기. 현장 검증 기록에 따르면 카운터 위에는 정산 중이던 듯 동전과 지폐가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23장, 500원짜리 동전 18개. 모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장부는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고, 볼펜은 그 옆에 굴러 있었습니다. 여탕과 남탕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탕 안의 물은 미지근했습니다. 밤중에 자동 타이머가 꺼져서 서서히 식어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비누 몇 개가 선반에 놓여 있었고, 샤워기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우나 안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서은정의 가방이 탈의실 구석 사물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지갑, 신분증, 현금 12만 원, 그리고 딸의 학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벌 옷이 걸려 있었고 화장품 파우치도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다이어리가 카운터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1월 18일 금요일. 보일러 점검 예약 마이너스 박기선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단 2가지였습니다. 서은정이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핸드백 하나, 그리고 휴대전화. 그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 24시간 동안 극단적 선택과 자발적 가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우나 주변 골목, 주차된 차량, 인근 공원, 하천변까지 수색견과 함께 훑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목소리들이 골목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서은정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 사회면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동네 여탕 여사장 미스터리 실종. 기사는 짧았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인상착의, 그리고 제보 전화번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저녁 지역 뉴스 말미에 30초 정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실종자를 본 분은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아마 어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장님 워낙 착한 분이라 누가 해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말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남편 이창호는 경찰 조사에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적은 있어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는 경찰서 복도에서 만난 기자에게 호소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아내를 본 분은 꼭 연락 좀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흔들리는 시선과 굳어진 표정을 담았습니다. 그 영상은 저녁 뉴스에 몇 초간 방영됐고 이내 잊혔습니다. 딸은 카메라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녀는 학교에도 나가지 못한 채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친구들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 경찰은 작은 단서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은정이 언니가 최근에 사우나를 그만 팔고 싶다고 했대요. 너무 힘들다고요. 이 증언은 조서에 기록됐지만 당시에는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나 근처 상인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약 일주일 전,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사우나 뒷골목에서 남편 이창호와 단골 손님 박기선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근 술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두 분이 뭐라고 따지듯이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보일러실이랑 돈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목격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말하는 게 들렸고 이 씨가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답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술 먹고 다투는 줄 알았죠. 이 증언들은 경찰 조서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단순한 동네 시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사우나 보일러 수리비 문제로 다툰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박기선을 참고인으로 불러 간단한 조사를 했지만 그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냥 사소한 의견 차이였다고만 답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은하사우나는 문을 닫은 채 그대로 서 있었고 남편과 딸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일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은 서서히 불안과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아니면 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닐까? 온갖 추측이 떠돌았지만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실종처럼 보이던 사건은 이미 그 이전부터 끓어오르던 갈등의 흔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은정의 이름으로 가입된 고액 보험 계약서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경찰은 서은정의 집을 재차 수색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옷장 아래에 놓인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세요. 경찰이 금고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사우나 임대 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 딸의 학교 관련 문서들, 그리고 그 안에 한 장의 보험 계약서가 끼어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자로 체결된 생명보험 계약서. 피보험자는 서은정, 수익자는 전액 남편 이창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망 시 보험금은 3천만 원, 그러나 사고사의 경우에는 배액인 6천만 원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일은 서은정이 실종되기 정확히 29일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설계사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남편분이 먼저 연락을 주셨고 약속을 잡아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보험 가입을 제안했습니까? 남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우나 운영이 불안정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처음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서은정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딸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서명을 하실 때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이 진술은 조서에 기록됐습니다. 남편 이창호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생활이 불안정하니까 서로를 위해 보험을 들어두자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금액으로 가입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같은 날 이창호 명의의 보험도 함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이창호, 수익자 서은정. 조건도 동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 동시에 가입한 보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은정의 친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보험을 싫어했어요. 괜히 불안하다. 그런 거 들면 재수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최근에 언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사우나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남편분과 사이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어요. 한 번은 술 한잔하면서 내가 사라지면 다들 편할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힘들어서 한푸념인 줄 알았는데 친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들도 모두 기록했지만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단 하나. 사건 발생 직전 고액의 보험이 가입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수사 기록에는 또 다른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선. 사우나의 단골 손님이자 실종 당일 밤 마지막까지 사우나에 남아 있었던 사람. 경찰은 그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46의 박기선은 배관 수리업에 종사하며 은하사우나의 보일러와 정화조 관리를 맡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9시쯤 사우나에 갔습니다. 목욕하고 나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 계셨습니까? 집에 가기 싫었어요. 아내랑 싸웠거든요. 그냥 시간 좀 보내려고요. 서은정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짧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인사 정도요. 사장님도 아저씨도 수고하세요. 이렇게 답하셨고요. 그 다음은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 저도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정리하는 걸 보고 나왔어요. 정확히 몇 시에 나왔습니까? 11시 10분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수사관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올 때 서은정 씨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더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 말고는 없었습니다. 박기선은 자신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은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알리바이를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말만 거듭했어요. 정작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죠.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박기선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술집, 거래처, 동네 사람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기선은 배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화투와 경마에 빠져 있었고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돈을 독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은하사우나 일감이라도 맡아서 조금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사장님이 착한 분이라 남편을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실종 약 보름 전 동네 술집에서 남편 이창호와 박기선이 격렬하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술집 구석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하게는 못 들었지만 이 씨가 사우나 보일러 손 좀 봐달라고 하니까 박 씨가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 씨가 그럼 다른 방법을 찾든가라고 답하는 게 들렸어요. 그 다음은요? 금방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함께 나갔습니다. 그냥 사업 이야기인 줄 알았죠. 이 증언은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고객과 업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음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고액보험과 빚에 쫓긴 단골 손님, 그리고 사라진 여사장. 세 사람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손님과 가족의 사이를 넘어서는 모종의 긴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이해관계가 서서히 떠오르며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미제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1994년 당시 휴대전화는 아직 모든 사람이 가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퍼져가던 시기였습니다. 거래처와 연락하고 손님 예약을 받고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도구. 서은정 역시 작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립형 핸드폰. 그녀는 이 전화기를 항상 핸드백에 넣어 다녔습니다. 경찰은 통신사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은정의 전화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통신사로부터 기록이 넘어왔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걸쳐 날짜와 시간, 통화 상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인 11월 19일 토요일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23분 사우나 비누 납품업체로 발신. 오후 2시 41분 집으로 수신. 저녁 6시 57분 딸의 학교 친구 어머니로부터 수신. 그리고 밤 11시 22분 집으로 마지막 발신. 통화 시간은 1분 43초. 딸에게 걸었던 그 전화였습니다. 엄마 곧 마감하고 갈게. 그 이후 11시 30분까지는 어떠한 수신이나 발신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시 37분 마지막 전파가 포착됐습니다. 기지국 기준 사우나가 위치한 동 일대. 그 뒤로 전원이 꺼진 것으로 기록됩니다. 경찰은 이 시간대를 중심으로 사우나 주변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1994년의 골목에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은행이나 큰 상점 입구에나 한두 대 있을 뿐이었고 주택가 골목은 완전한 사각지대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편의점, 주택가를 돌며 목격자를 찾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탐문 끝에 한 명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택시기사 정모 씨. 그는 그날 밤 11시 40분쯤 사우나 뒷골목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빈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골목 쪽을 보니까 두 남자가 뭔가를 들고 가는 게 보였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둘 다 덩치가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무거운 걸 드는 것 같았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어두워서요. 근데 긴 뭔가였던 것 같아요. 롤카펫이나 공사 자재 같은 거요. 얼굴을 봤습니까? 아니요. 너무 어두웠고 저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 자세히 안 봤어요. 새벽에 공사 자재 나르는 줄 알았죠. 이 진술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이상 그것이 누구였는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몽타주 작업을 제안했지만 그는 너무 어두워서 특징을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사우나 내부를 다시 한번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특히 보일러실과 지하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은하 사우나의 보일러실은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 낡은 보일러와 배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습하고 어두웠으며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현장 검증 기록에 따르면 보일러실 바닥 일부에서 희미한 변색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무언가 묻었다가 닦아낸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감식팀이 루미놀 시약을 뿌렸지만 당시 기술로는 혈흔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화학 세척제 사용 흔적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표백제와 암모니아 성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청소했습니다. 감식요원의 말이었습니다. 언제쯤 청소한 것으로 보입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학 성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일러실 한쪽에는 정화조로 연결되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제 덮개로 막혀 있었고 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덮개를 열어보려 했지만 오래 굳어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구를 이용해 볼트를 풀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화조 안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슬러지와 오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악취가 올라왔고 경찰관들은 코를 막았습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 내부를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덮개는 다시 닫혔고 볼트로 고정됐습니다. 정화조는 문제 없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은 실종 3개월 만에 수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타 지역 이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전국 단위로 수배 전단을 돌렸습니다. 서은정의 사진과 인상착에 실종 당시 상황이 적힌 전단이 전국 경찰서와 터미널, 역에 붙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사는 것 같다.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모두 오인이었습니다. 확인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서은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도와 기록, 사람들의 기억을 아무리 겹쳐보아도 11시 37분 이후에 서은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퍼즐을 맞춰보려 하지만 중심 조각 하나가 사라진 채로 남겨진 답답함만이 커져갔습니다. 남편 이창호는 점점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사우나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임대료만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박기선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괜히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해받는 것 같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역시 경찰 조사 이후로는 사우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997년이 지나갔습니다. 사건은 미제 파일로 분류되어 경찰서 창고 한쪽에 보관됐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와 흐릿한 사진들. 그것이 서은정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고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은하사우나는 폐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건물은 낡아갔고 간판의 글자는 발해갔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또 다른 범죄에서 튀어나온 이름 하나가 이 오래된 실종 사건을 다시 현재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2009년 봄 경남 일대에서 벌어진 공사장 자재 사기 사건. 피해 규모는 총 1억 2천만 원. 여러 건설 현장에서 배관 자재와 철강 재료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선금을 받은 뒤 자재는 납품하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2명. 작은 건설업체 사장들과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명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기선. 50대 중반의 그는 경남 일대를 떠돌며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최근 몇 년간은 자재 중개업을 한다며 여러 현장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는 사람이 많아서 자재를 싸게 구해줄 수 있다며 접근했고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기선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쌓이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담당 형사는 그의 신상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주소 변경 이력, 전과 기록, 그리고 과거 참고인 조사 기록. 그때 형사의 눈에 익숙한 사건 번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1994-실종-847 은하사우나 여사장 서은정 실종 사건. 15년 전의 파일이었습니다. 박기선은 당시 마지막 목격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오래된 파일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흐릿한 복사본 사진들, 그리고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서. 그 속에는 박기선에 대한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알리바이 지나치게 강조. 경제적 어려움 심각. 사우나 보일러 구조의 밝음. 당시 수사관이 남긴 메모였습니다. 형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재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 강력팀 소속 형사 4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창고에서 먼지 쌓인 은하사우나 사건 파일을 모두 꺼냈습니다. 박스 3개 분량, 조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통신 기록,
그리고 이미 은퇴한 형사들의 개인 메모까지 모든 것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여름 재수사팀은 박기선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15년 전 실종 사건의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박기선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또 저를 부르셨습니까? 1994년 11월 19일 은하사우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묻고 싶습니다. 박기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인데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그날 밤 당신은 사우나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시까지 있었습니까? 11시쯤. 아니, 11시 10분쯤 나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 진술과 시간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11시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형사는 옛 조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신은 1994년에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시 10분쯤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박기선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담배 피우러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어요. 밖에 나갔다 왔다고요? 당시 진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깜빡했나 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형사는 박기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억이 헷갈리는 겁니다. 재수사팀은 남편 이창호의 행적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실종 이후 그는 사우나를 정리했습니다. 1995년 봄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우나 내부의 기물들은 헐값에 처분했고 그는 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금융 기록을 추적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96년 3월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실종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정 조건 하에 일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약관이 적용됐던 것입니다. 금액은 1,500만 원, 전액의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창호는 제조사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고 보험회사에서 일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받은 겁니다.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재수사팀은 그의 재산 변동 내역도 살폈습니다. 보험금 이후 특별한 수입이나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공장에 취직해 근근히 생활했고 딸의 학비를 대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재수사팀은 박기선의 옛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990년대 함께 배관 일을 했던 사람들,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들. 그중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배관공 윤모 씨였습니다. 1994년 겨울이었어요. 추운 날이었죠. 박 씨랑 술을 마셨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술을 많이 마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였습니까? 윤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곧 큰돈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사우나 일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더 있어요. 윤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화조는 생각보다 깊다는 말을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왜 갑자기 정화조 얘기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취중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 증언은 조서에 기록됐습니다. 재수사팀은 이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정화조는 생각보다 깊다. 단순한 농담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재수사팀은 다시 한번 은하사우나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15년이 흐른 건물은 더욱 낡아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고 곧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지하 보일러실을 다시 살폈습니다. 정화조 덮개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볼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철거할 때 이곳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박기선이 정화조는 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재수사팀은 건물 철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거 현장에 경찰이 입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에서 시작된 이름 하나가 묻혀있던 실종 사건의 파일을 다시 책상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잊혔다고 믿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범죄와 이어지며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여름 은하사우나 건물이 철거되던 날 누군가의 입에서만 돌던 정화조라는 단어가 실제 땅 밑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경남시 은하사우나가 있던 자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굴착기가 들어섰습니다. 오전 9시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간판이 먼저 떨어져 나갔고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재수사팀 형사 2명과 감식요원 3명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들은 작업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 쪽은 천천히 작업해 주십시오. 특히 정화조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왜 경찰이 이곳에 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실종 사건.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 굴착기가 건물 지하 부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실의 천장이 무너졌고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녹슨 보일러, 엉킨 배관들, 그리고 한쪽 구석의 정화조 덮개. 경찰은 작업을 멈추게 하고 직접 내려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공기가 통하는 공간.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사들은 손전등을 켜고 정화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화조 덮개는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용접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손으로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이 용접 자국, 원래 구조와 다릅니다. 누군가 나중에 다시 용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색깔이 다릅니다. 본래 용접 부분은 더 어둡게 녹이 슬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녹슬었어요. 시기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식요원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덮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공구를 이용해 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녹이 슬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톱으로 잘라내야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천천히 들어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악취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경찰관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내부를 살폈습니다. 정화조 안은 깊었습니다. 약 3m 정도. 바닥에는 오래된 슬러지가 굳어 있었습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 내용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펌프가 작동했고 검은 액체가 빨려 나왔습니다. 1시간 넘게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 40분. 슬러지가 거의 빠져나가고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작업자의 삽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고 형사들이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흙과 슬러지를 걷어냈습니다. 부러진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더 파내자 더 많은 뼈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긴 뼈, 작은 뼈, 그리고 두개골의 일부로 보이는 조각. 함께 발견된 것은 녹슨 열쇠 뭉치와 오래된 머리핀 하나였습니다. 국과수에 연락하십시오.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화조 내부를 세밀하게 수색했습니다. 모든 뼈 조각을 수거했고 주변 흙도 채취했습니다. 발견된 열쇠 뭉치와 머리핀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뒤 국과수로부터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뼈는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골격 특징상 키는 약 160cm, 연령은 4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치아 일부가 온전히 남아 있었고 이를 당시 보관되어 있던 서은정의 치과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뼈 샘플을 채취했고 서은정의 딸로부터 체혈을 받았습니다. 28살이 된 딸은 조용히 검사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며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인가요?
형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2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화조에서 발견된 유골과 서은정의 딸 사이의 목의 일치율은 99.98%. 사실상 확실했습니다. 정화조 안의 뼈는 서은정의 것이었습니다. 국과수는 추가 소견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두개골 후면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추정되는 손상이었습니다. 늑골 일부에서도 골절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두부 타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18년이 지난 상태에서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함께 발견된 열쇠 뭉치를 분석한 결과 은하사우나의 락커 키와 카운터 열쇠로 확인됐습니다. 서은정이 마지막 날 밤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이었습니다. 머리핀은 십자가 모양의 장식이 달린 것으로 딸은 이것을 보고 엄마가 자주 하시던 머리핀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발견은 정화조 입구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덮개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금속 가루가 검출됐습니다. 감식 결과 용접 시 발생하는 철 산화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덮개 안쪽에서 낡은 비닐 로프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묶어내렸던 흔적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1994년 당시 사우나 보일러실 공사 기록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서은정 실종 한 달 전인 10월 중순 박기선이 보일러 배관, 점검 및 정화조 덮개 보수 작업을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견적서에는 정화조 덮개 용접 보수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도 나왔습니다. 실종 일주일 뒤인 11월 말 박기선이 동네 용접공에게 은하사우나 정화조 덮개 마무리 작업을 의뢰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용접공은 제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급하게 연락해서 갔어요. 정화조 덮개를 단단히 막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돈을 주길래 작업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994년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추웠던 기억이 나요. 박기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냄새가 새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밀폐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화조 덮개를 열고 무언가를 넣은 뒤 다시 굳게 막아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18년 동안 서은정이 묻혀 있었다는 것. 사라진 사람의 흔적은 때로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막연한 추측이 구체적인 현실로 바뀌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충격의 순간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던 은하사우나. 사건은 이날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남편 이창호와 단골 손님 박기선은 동시에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긴급 소환됐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왜 이 여자를 이 지하 공간으로 보내야 했던 것일까? 2012년 8월 23일 경남경찰청 강력팀 조사실. 남편 이창호가 먼저 소환됐습니다. 65세가 된 그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화조에서 당신 아내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이창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네. 저는 아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형사는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은 실종 한 달 전 고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2년 뒤 보험금 일부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서 아내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연입니까? 보험은 아내가 원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내의 친구들은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창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했고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기선이 소환됐습니다. 60세의 그는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정화조 용접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실종 전후로 정화조 덮개 작업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박기선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냥 보수 작업이었어요. 원래 정화조 관리는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실종 일주일 뒤에도 용접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왜 다시 작업했습니까? 그건 마무리가 덜 돼서요. 냄새가 새니까 다시 막은 겁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박기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화조 냄새요. 오수 냄새. 그런데 왜 완전히 밀폐하라고 했습니까? 정화조는 환기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박기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수사팀은 두 사람의 관계를 촘촘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로부터 받은 1994년 통화기록 집계표를 분석했습니다. 서은정 실종 2달 전인 9월부터 이창호와 박기선 사이의 통화량이 급증했습니다. 9월 한 달간 총 23통의 통화, 10월에는 37통, 11월 상반기에만 19통, 대부분 밤 10시 이후 사우나 마감 시간 전후에 몇 분씩 짧게 연결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낮 시간대 통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형사는 이창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박기선과 2달 동안 80통 가까이 통화했습니다. 보일러 고장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수리업체 공식 기록에는 같은 시기 고장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두 사람의 금융 기록도 전면 조사됐습니다. 이창호는 1994년 당시 사업 부진으로 은행 대출 2천만 원과 사채 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나 수입은 불규칙했고 운영비를 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기선은 더 심각했습니다. 도박 빚이 3천만 원. 당시로서는 거액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계속됐고 그의 아내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배관일은 들쑥날쑥했고 수입은 불안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것은 2013년 초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이창호는 경제적 궁핍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배우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 박기선은 도박빚 상환을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이창호는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지자 아내의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려 했다는 것. 그러나 혼자서는 실행이 어려웠고 사우나 구조를 잘 아는 박기선에게 제안했다는 것. 박기선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신의 빚 문제와 일만 제대로 처리되면 몫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언은 박기선과 함께 일하던 배관공의 입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1994년 겨울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박 씨가 술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우나 정화조는 깊어서 아무도 못 찾는다. 거기 빠지면 끝이다라고요. 그게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였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웠으니까요. 그때 박기선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술을 많이 마셨고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손도 떨리고요. 또 다른 증인도 나왔습니다. 은하사우나 근처 술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실종 보름 전쯤 이창호와 박기선이 함께 술을 마시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구석자리에 앉아서 오래 이야기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나 같은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박 씨가 너무 위험하다고 하자 이 씨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것 같았어요. 검찰은 범행 방법을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1994년 11월 19일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박기선은 계속 사우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창호에게 연락했고 이창호가 사우나로 왔습니다. 둘은 서은정에게 보일러실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하로 유인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부를 둔기로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정화조 덮개를 열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다시 닫고 임시로 막았습니다. 며칠 뒤 박기선이 용접공을 불러 완전히 밀폐했습니다. 직접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주변 용접 흔적, 통화 기록, 보험 가입 시기,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박기선의 취중 발언들. 이 모든 정황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돈과 두려움, 그리고 일탈의 유혹이 겹치며 평범해 보이던 두 남자의 얼굴에서 서서히 다른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했고 증인들을 소환했습니다. 이창호는 법정에서 끝까지 저는 아내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기선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돈 때문에 제가 미쳤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 자체는 부인했습니다. 죽이자는 얘기까진 안 했어요. 겁만 주자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신빙하지 않았습니다. 정화조의 시신을 유기하고 용접으로 밀폐한 행위는 단순한 겁주기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두 사람을 법정에서 유죄로 만들 수 있을까? 직접 증거의 부재는 여전히 변호인들의 주요 논거였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의 증거가 판결을 좌우하게 됩니다. 2014년 3월 27일 목요일 창원지방법원 형사부.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기자들, 피해자 유족,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이창호와 박기선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요함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12고합 273호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앞줄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창호와 피고인 박기선의 공모관계를 인정합니다. 피고인 이창호는 경제적 궁핍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배우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 박기선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 상환을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기선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직접 목격자는 없으나 다음의 정황 증거들을 종합할 때 두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첫째, 정화조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유골과 소지품. 둘째, 피해자 실종 한 달 전 가입된 고액보험. 셋째, 피고인들 간의 통화 기록 급증. 넷째, 정화조 용접 시기와 작업 내역. 다섯째, 피고인 박기선의 취중 발언. 여섯째, 보일러실 바닥의 화학 세척 흔적.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1994년 11월 19일 밤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덮개를 용접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딸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오빠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재판장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족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가정을 위해 성실히 일하던 평범한 시민이었으나 가장 믿었던 배우자와 단골 손님에 의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18년 동안 정화조에 방치된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창호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 박기선은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살인 의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한 체계적 시도가 있었고 유족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배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창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이창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피고인 박기선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박기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흔들렸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검찰은 이창호에게 무기징역을, 박기선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여전히 중형이었습니다. 판결 직후 변호인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창호의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선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단지 사체 유기에만 가담했을 뿐이라며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2014년 가을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부는 석 달에 걸친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창호의 형량은 징역 22년에서 징역 20년으로 감경됐고 박기선의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정황에서 의문이 여지는 있으나 전체적인 증거 관계를 볼 때 유죄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시 상고했습니다. 2015년 초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을 유지. 이창호 징역 20년, 박기선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적으로 사건은 해결된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법정 방청석에서 30살이 된 딸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그녀는 법원 앞에서 짧게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녀는 오빠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오빠는 법원 복도에서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누나를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너무 깁니다. 그래도 이름도 없이 땅속에 남겨두지 않게 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누나가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은정의 유골은 가족들에게 인도됐고 조용히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18년 만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옛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서은정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43세 얼굴. 사진 속 그녀는 아직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한 친구가 영정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때 더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힘들다고 할 때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두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창호와 박기선은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창호는 교도소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딸의 면회도 거부했습니다. 박기선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법은 사건의 책임자를 특정했지만 그 판결문이 가족의 상처를 온전히 봉합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씁쓸한 해방감만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안도감과 그 진실이 너무나 끔찍했다는 절망감. 두 가지 감정이 유족들의 마음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론은 한동안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18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화조에 묻힌 사우나, 여사장,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인 남편.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뉴스를 채웠고 은하사우나 사건은 다시 기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끝났음에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하사우나가 있던 자리는 이제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땅 밑에서 한 여자의 삶이 18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편의점이 들어섰고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물건을 사고 웃으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기록과 판결문,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기억 속에서 서은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만약 초기 수사에서 정화조와 지하 공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18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 1994년 당시 경찰은 사우나 내부를 수색했고 보일러실도 확인했습니다. 정화조 덮개도 열어봤습니다. 그러나 슬러지를 완전히 퍼내고 바닥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철저했다면 서은정은 그렇게 오래 땅속에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경제적 폭력과 정서적 통제가 반복되던 가정 안에서 서은정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정말 없었을까요?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힘들다, 사우나를 팔고 싶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구조 요청의 다른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셋째, 고액보험과 급격한 생활 변화라는 위험 신호들을 주변 사람들은 왜 더 일찍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을까요? 작은 의심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음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경남 사우나 여사장 실종 사건은 이제 살인사건으로 결론이 났고 범인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해소해야 할 것은 이제 끝났다는 안도가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보험 가입, 재산 이전, 가정 내 폭력과 통제가 포착된다면 남의 집 일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가 도움을 청하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범인이 밝혀진 뒤에도 우리가 무엇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주변에 서은정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